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군이라 무시하며 자리를 뺏으려던 대령, 그녀의 코트 속에서 빛나는 별 3개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게 되고 이후 여성 장군에게 참교육을 당하며 과거의 업보까지 청산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미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서윤은 조용히 워싱턴 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은 지난 30년간 군인으로서 짊어져 온 무게와 책임의 상징이었지만 두꺼운 트렌치코트 안에서는 그저 단단한 실루엣으로만 비칠 뿐이었다. 한미 군사 고위급 회담 참석. 이번 출장의 목적은 간단했지만 그 이면에 놓인 국가 안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막든 항공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다가올 회담의 의제와 수많은 전략적 판단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군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이런 민항기에서의 짧은 비행은 잠시나마 이서윤이라는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풍경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조금은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잘 다려진 육군 정복 차림의 그는 얼핏 보아도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남자는 이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트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군복의 옷깃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내 자리인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이서윤은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은 분명 창가 쪽이었다. 아닙니다. 제 좌석이 맞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그녀의 대답에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항공권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니, 내가 창가 쪽이야. 어디서 군기가 빠져서는. 요즘 여군들은 상하관계도 모르나? 여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말투.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명백한 무시와 편견이 담긴 발언이었다. 이서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무례함은 군 생활 내내 지겹도록 겪어온 일이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무시가 남자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 후배. 못 들었어? 내가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오진혁 대령이야. 군 생활 몇 년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을 봤으면 자리 정도는 양보하는 게 예의 아닌가. 창가 쪽 자리는 원래 상급자 자리야. 그것도 몰라? 오진혁 대령. 그의 이름과 직책은 이서윤의 뇌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차가운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오진혁 대령님, 좌석은 지정된 대로 앉는 것이 규정입니다. 예의는 규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 오진혁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일개 여군 장교 기껏해야 소령이나 중령쯤으로 보이는 이가 감히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자신에게 규정을 운운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규정? 웃기는군. 내가 바로 규정이야. 당신 소속이랑 계급이 뭐야? 당장 말해. 어디서 버릇없이 상관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그의 고함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지만
오진혁은 손을 휘저으며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비켜. 이건 군 내부의 일이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오진혁은 이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협박하듯 말했다. 좋아. 끝까지 버티시겠다. 내가 워싱턴에 내리자마자 국방무관실 통해서 당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군이 별 달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순간 이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트렌치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오진혁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제야 항복하려는 건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코트가 벗겨지고 마침내 그녀의 군복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진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광경이었다. 이서윤의 어깨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군단장급 지휘관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계급장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항공기 내부의 희미한 소음마저 사라지고 오진혁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만이 울렸다. 그의 눈은 이서윤의 어깨에 박힌 세 개의 별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별 하나하나가 마치 용광로의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그의 망막을 지지는 것 같았다. 중장. 여군 중장. 자신이 감히 후배 당신이라 부르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상대가 육군에서 손에 꼽히는 최상위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그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서윤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과 서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기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 오진혁 대령. 자신의 이름과 계급, 직책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오진혁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좁은 좌석 사이에서 몸은 어설프게 버둥거릴 뿐이었다. 상관을 봤으면 창가 쪽 자리를 내야 한다고 했나? 이서윤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오진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군인에게 좌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그런데 오 대령은 지금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성별과 계급에 대한 편견으로 동료 군인을 모욕하고 민간인들 앞에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어. 그것이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의 품격인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오진혁의 심장을 찔렀다.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대령이 한 여성 장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제가 미처. 오진혁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서윤은 그의 사과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진혁의 얼굴을 넘어 더 깊은 곳, 그의 영혼 속에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오진혁 대령. 자네를 보니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군. 그녀의 말에 오진혁은 움찔했다. 오래전 일?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지만 눈앞의 여성 중장과 관련된 어떤 접점도 떠올릴 수 없었다. 혹시 서해 백령도를 기억하나?
백령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오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혼란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잊고 싶었던, 아니, 그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 지옥 같았던 그날의 파도와 비명, 그리고 차갑게 식어갔던 한 젊은 부하의 얼굴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하선우 하사도. 이서윤의 입에서 마지막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오진혁의 무릎은 힘없이 꺾였다. 그는 주저앉듯 좌석에 털썩 몸을 기댔다. 그의 화려했던 훈장과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은 순식간에 초라한 허울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풍당당한 참모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와 마주한 한 명의 비겁한 과거일 뿐이었다. 이서윤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워싱턴의 회담도 눈앞에 오진혁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그날의 서해의 바다와 21살의 꽃다운 나이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 젊은 용사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우연한 혹은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해 그 진실의 뚜껑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해의 바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북방한 개선엔 LL 인근 해역의 긴장감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당시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작전참모처에서 근무하던 이서윤은 해군 중령이었다. 육사 출신임에도 해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인정받아 파견 근무 중이었던 그녀는 밤낮 없이 레이더 스크린과 작전 상황판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의도적으로 북방한 개선을 넘나들며 아군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서윤은 즉각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편대의 전파, 경고 통신 및 경고 사격 절차 준수. 절대 먼저 충돌하거나 교전하지 말 것.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감시 임무에만 집중하라.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불필요한 확전을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속정을 지휘하던 한 젊은 해군 소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이름은 오진혁이었다. 오진혁 소령은 혈기왕성하고 공명심에 불타는 장교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 경비정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자신의 용맹함을 함대 전체에 과시하고 싶었다. 상부의 소극적인 대응 지시에 그는 불만을 품었다. 본부. 여기는 참수리 357호. 적 경비정이 계속해서 도발 중이다. 이대로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저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즉각적인 기동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납포를 시도하겠다. 작전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오진혁의 흥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서윤은 즉시 마이크를 잡았다. 357호. 절대 불가. 명령을 따르라. 무리한 기동은 아군의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반복한다. 현 위치를 고수하고 감시 임무에만 집중하라. 하지만 오진혁은 그녀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고 독단적인 기동을 시작했다. 그의 고속정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북한 경비정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예측보다 훨씬 강한 돌풍과 너울성 파도가 작은 고속정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오진혁의 무리한 변침 기동과 악천후가 맞물리면서 고속정은 균형을 잃고 크게 요동쳤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갑판에서 견시 임무를 수행하던 하선우 하사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다. 안전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결고리가 파손된 것이었다. 하하사. 하선우 하사가 추락했다.
고속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적의 도발을 응징하려던 작전은 한순간에 부하를 구해야 하는 처절한 구조 작전으로 변질되었다. 오진혁은 뒤늦게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친 파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선우 하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하선우 하사는 실종 처리되었고 며칠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사건 이후 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진혁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명령 불복종과 독단적 행동을 교묘하게 숨겼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악화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영웅적인 지휘관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하선우 하사의 죽음은 그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축소되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지휘관의 잘못을 증언하려 했지만 조직의 거대한 힘과 오진혁의 회유, 압박 속에서 진실은 묻혀버렸다. 이서윤은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오진혁의 명백한 항명이 하선우 하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했지만 육군에서 해군으로 파견 나온 외부인이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 공론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오진혁은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채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이후 승승장구하며 대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반면 이서윤의 마음속에는 평생 짊어져야 할 멍해와 죄책감이 남았다. 자신의 지시가 현장에서 묵살되고 그로 인해 한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더욱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으로 만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솜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서윤은 그 구름 위로 하선우 하사의 앳된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앉아있는 오진혁을 보았다. 그는 그저 오만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덮고 부하의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비겁한 책임자였다. 그리고 이제 이 길고 긴 비행이 끝나는 워싱턴에서 이서윤은 묻혀버렸던 그날의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올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죽은 하선우 하사에 대한 늦은 위로이자 살아남은 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였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오진혁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창밖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그의 세상은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찬 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씩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이서윤 중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거대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고요함 속에서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이 오진혁의 목을 더욱 세게 졸라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아니, 스스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두 사람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다. 항공기 문이 열리자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의 국방무관과 말끔한 제복 차림의 미군 의전 장교가 곧장 이서윤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격려했다. 미군 장교는 유창한 모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국방무관이 옆에서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충성. 중장님, 머나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녀의 짐을 챙기고 의전 차량으로 안내했다. 활주로 한편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달린 검은색 세단이 위험 있게 대기하고 있었다. 이서윤은 오진혁 쪽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라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는 강철 나비와 같았다. 반면 오진혁은 차가운 현실 속에 홀로 내던져졌다. 그는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줄의 맨 뒤에 서서 시끄럽고 분주한 공항의 소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방금 전까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국가의 귀빈 대접을 받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본 뒤라 그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무거운 군용 더플백을 어깨에 맨 채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그의 등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택시를 타고 워싱턴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의 웅장한 모습은 마치 그의 왜소함을 비웃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포토맥 강변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던 의전 차량 안에서 이서윤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른 곳은 대한민국군 사법체계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곧 강직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감찰실장 소장 강철규입니다. 나 이서윤 중장이요. 강 장군 잘 지내고 있는가? 아, 군단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워싱턴으로 출장 가시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철규 소장은 이서윤과 육사 동기이자 그 누구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는 이서윤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의 공적인 시스템을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 장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이것은 한 군인으로서 자네에게 하는 부탁일세. 이서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오진혁 대령의 추태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본론을 꺼내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를 보니 문득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랐네. 10수년 전 내가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발생했던 하선우 하사 사망 사건 말일세. 수화기 너머로 강철규 소장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아닐세, 강 장군. 그건 사고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명백한 인재였어. 당시 현장 지휘관의 오만과 독단이 한 젊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네. 그리고 그 지휘관이 바로 지금의 오진혁 대령, 당시에는 오진혁 소령이었지. 나는 작전 통제실에서 그의 명령 불복종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묵살당했네. 진실은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지. 차량은 어느덧 호텔 앞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서윤은 차를 멈추게 하고 통화를 이어갔다. 지금 당장 공식적인 재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먼지 쌓인 캐비닛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을 그 사건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봐주게. 당시 생존 대원들의 최초 진술과 최종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진혁 소령의 보고가 어떻게 포장되었는지,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봐주게. 거대한 둑도 아주 작은 개미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 군단장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즉시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서윤의 눈에 워싱턴의 야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어떤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지 그녀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호텔 방에 짐을 푼 오진혁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래, 그냥 협박일 뿐이야. 10수년도 더 지난 일을 어떻게 다시 들춘단 말인가. 증거도 증인도 없을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샤워를 마쳤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대령 오진혁입니다. 오 대령.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방금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와 관련된 과거 사건 파일을 전부 이첩하라고 했다더군. 일개 대령 따위 때문에 감찰실이 직접 움직이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대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개 군단장도 아니고 육군 중장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오진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서윤 중장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이었고 그 미사일은 정확히 자신의 남은 군 생활과 인생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워싱턴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다음 날 세계 군사력에 중추라 할 수 있는 미 국방성 건물, 펜타곤의 회의장은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별들이 수놓아진 제복을 입은 한미 양국의 장성들이 마주 앉아 복잡한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이서윤 중장은 그 무대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막힘없는 언변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해온 지휘관의 관록이 묻어나는 그녀의 발표에 백전노장인 미군 장성들조차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빛나는 계급장을 단 여군이 아니라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와 역량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에 반해 회의장 뒤편에 배석한 오진혁 대령은 살아있는 유령과 같았다. 그는 회담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단상 위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이서윤과 주머니 속에서 간헐적으로 진동하는 휴대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짧은 문자 메시지들은 그의 숨통을 옥죄는 올감이었다. 감찰실 해군 2함대 방문 자료 확보. 당시 357호정 승조원 전원 소재 파악 및 대면 조사 예정. 하선우 하사 유가족 접촉 시도.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의 무덤에 흙을 퍼붓는 삽질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잠시 휴회 시간 장성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오진혁은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창가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오진혁 대령님이 아니십니까? 돌아본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단정한 해군 정복 차림의 준이. 그의 가슴에 박힌 김동진이라는 이름표가 오진혁의 망막을 파고들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선우 하사와 형제처럼 붙어 다니던 그날 밤 지옥 같던 파도 속에서 함께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김준희인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미대사관 무관부 소속 김동진 준희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령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동진 준희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오랜 시간 삭혀온 분노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진혁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했다. 그래, 오랜만이군. 타지에서 고생이 많겠어. 고생은요. 대령님이야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시고 수도 서울을 지키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 인사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오진혁은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김동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대령님, 혹시 선우 생각 가끔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우. 그 이름이 김동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진혁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김동진은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 꿈을 꿉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던 선우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제 자신의 비겁한 얼굴이 나오는 꿈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이서윤 중장이 다가왔다. 김동진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했다. 충성.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서윤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오진혁과 김동진을 번갈아 보았다. 김동진 준이 오 대령과 아는 사이인가? 예, 그렇습니다. 십수년 전 같은 배를 탔던 사이입니다. 참수리 357호정에서 말입니다. 참수리 357호정. 그 단어가 이서윤의 뇌리에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는 김동진을 회의장 밖에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다. 오진혁은 그저 멀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복도 끝 창가에 선 이서윤이 김동진에게 물었다. 김준희, 자네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터. 하선우 하사는 왜 죽어야만 했나? 김동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십수년간 그의 양심을 짓눌러왔던 침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눈앞의 여성 장군은 계급의 위험을 넘어 진실을 갈망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중장님. 당시 정장이었던 오진혁 소령님의 공명심과 명령 불복종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진실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다. 이서윤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오랜 시간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느라 힘들었겠군. 하지만 이제는 괜찮네. 자네의 용기를 지켜줄 사람이 여기 있으니. 김준희, 자네 그날 밤 자네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 김동진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파도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을 보며 절규하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친구와 자신의 양심 앞에 비겁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자 그곳에는 눈물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예, 중장님.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진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국방성의 심장부에서 피와 살을 가진 살아있는 증인으로 부활하고 있었다. 회담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열린 마지막 만찬. 워싱턴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호텔 최고층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오진혁에게 그곳은 자신의 처형을 기다리는 단두대 위와 같았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김동진의 등장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정확했다. 만찬 도중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공식 명령서는 그의 군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대령 오진혁. 귀국 즉시 수도방위 사령부로 복귀하지 말고 육군본부 감찰실로 출두할 것. 보직은 금일부로 해임함. 그의 경력, 명예, 자존심.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공중에서 폭파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이서윤 중장의 스위트룸 문을 거의 부서져라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표정의 이서윤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와 가슴을 장식하던 모든 표식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중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는 비굴하게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습니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애원에 이서윤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타올랐다. 자네의 가족?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럼 하선우 하사의 가족은? 자네의 그 잘난 공명심 때문에 이제 갓 20을 넘긴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늙은 부모님은 자네가 안락한 관사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보며 웃는 동안 그분들은 아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밤새 피눈물을 삼켰다. 그런데 감히 내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들먹여. 이서윤의 질책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오진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것은 자네의 보직 해임 따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오진혁. 이건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 위에 세워진 내 거짓된 삶 전체에 대한 문제다. 방 안에는 오진혁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한참 후 그는 거의 실신 직전의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상부의 명령을 무시했는지, 어떻게 하선우 하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은 부하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진실을 덮었는지. 그의 고백은 추악하고 비겁한 인간의 맨얼굴 그 자체였다. 이서윤은 그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방 안의 테이블로 다가가 호텔 메모지와 펜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오진혁의 앞에 던졌다. 자네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나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지. 그것이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오진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네가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속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서윤은 바닥에 놓인 메모지와 펜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방금 고백한 모든 것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라.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선우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분들의 아들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이 진술서를 읽어드리며 내 죄를 고해라. 그리고 평생을 그분들의 그림자 아래서 속죄하며 살아라. 그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국가가 내리는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형벌. 선택은 내 몫이다, 오진혁.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범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와 평생 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해라. 이서윤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진혁과 그의 과거이자 미래를 결정할 흰 종이 한 장 그리고 펜 한 자루만이 남았다. 그는 온몸을 떨며 천근만근보다 무거운 그 펜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두 사람의 위치는 그대로였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공기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서윤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워싱턴에서의 싸움을 복귀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관성과 진실을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의 전쟁. 그것은 어쩌면 전방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터였다. 오진혁은 비행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호텔 메모지를 펼쳐놓고 펜을 든 채 십수년 전 그날의 기억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술서 작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해부하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비겁함과 오만, 이기심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백지 위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펜을 멈추고 흐느꼈다. 눈물에 번진 글씨를 보며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변명을 지웠다. 상황 탓을 하던 문장을 지웠다. 오직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오만한 욕심, 나의 비겁한 침묵이라는 말만이 남을 때까지 그는 쓰고 또 썼다. 동이 틀 무렵 그의 손에서 완성된 것은 한 장의 진술서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쓰인 한 인간의 영혼 붕괴 기록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의전도 마중 나온 부대 차량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수많은 여행객 중 하나로 말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오진혁은 헬쑥한 얼굴로 이서윤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밤새 작성한 속죄의 서약서가 들려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펴지 않은 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왔다. 이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오진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군부대로 복귀할 수도 없었다. 그는 공항 근처의 허름한 여관의 방을 잡고 낡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서 미리 연락해 두었던 김동진 준이로부터 받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날 참수리 357호정에 타고 있었던 생존 승조원들의 현재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속죄는 하선우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가기 전 자신이 침묵을 강요했던 옛 부하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원사가 되어 동해에서 근무 중인 옛 갑판장이었다. 여보세요? 나 오진혁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과 경멸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진혁은 눈을 감고 말했다. 그날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절규를. 며칠 후 오진혁은 하선우 하사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를 손에 넣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그는 값싼 소형차를 한 대 빌려 남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그는 그저 운전대만 잡고 있을 뿐이었다.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끼쳐왔다. 그 냄새는 십수년 전 그날 밤 하선우 하사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바다의 냄새와 같았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닷바람에 낡을 대로 낡은 낮은 돌담과 슬레이트 지붕을 인 작은 시골집이었다. 마당에는 빨랫줄에 오징어가 하얗게 널려 있었고 한쪽 텃밭에는 늙은 부부의 정성이 담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의 낡은 대문 앞에 섰다. 손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진술서가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그는 차마 그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의 그 어떤 철옹성보다 그 낡고 낮은 대문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망부석처럼 서서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진혁이 대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동안 집안에서는 하선우 하사의 아버지 하재철 씨가 툇마루에 앉아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의 눈빛을 검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놓았다. 아내 김지숙 씨는 아들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방은 마치 어제 아들이 휴가를 나온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책과 가족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 그 방은 아들을 추억하는 성소이자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의 감옥이었다. 밖에 누가 왔나 본데. 무뚝뚝한 남편의 말에 김지숙 씨는 방에서 나왔다. 대문 밖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잘 다려진 군복 차림. 그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군복 입은 사람은 늘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하재철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문으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거의 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의 중년 장교였다. 누구요? 하재철 씨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처럼 낮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오진혁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선우 하사의 얼굴에서 보았던 선한 눈매를 그의 아버지에게서 발견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오진혁은 그 자리에서 하재철 씨의 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마당의 거친 흙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진술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제 이름은 오진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거의 신음처럼 들렸다. 어르신 아드님 하선우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재철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들의 상관. 그들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저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하재철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지숙 씨는 아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악! 내 아들! 선우야! 그 울음소리는 지난 십수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하재철 씨는 옆에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만도 못한 놈. 내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다. 그는 삽을 높이 쳐들었다. 오진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처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아내 김지숙 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여보, 안 돼요. 그만해요. 이거나. 이놈을 죽여야 내 아들 원혼이라도 달랠 수 있어. 아니에요. 저놈을 죽인다고 우리 선우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놈한테 들어야 해요. 우리 선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보. 아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하재철 씨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삽을 떨어뜨리고 아내를 부축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분노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김지숙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오진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진실을 갈구하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요. 우리 아들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제발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오진혁은 차마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피 묻은 손으로 들고 있던 진술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지옥의 나락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그는 자신의 죄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자신의 오만했던 판단과 부하의 충언을 무시했던 순간, 그리고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하선우 하사를 보며 느꼈던 공포와 그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저질렀던 비겁한 행동들까지. 그의 고백은 늙은 부부의 가슴을 수천 개의 칼날로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다. 하재철 씨의 분노에 찬 오열은 어느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서러운 통곡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진혁의 낭독이 끝났을 때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슬픔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진실은 때로 구원이나 위로가 아닌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하재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가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자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오진혁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진실을 고백했지만 그의 죄책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명해진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의 이서윤 중장 집무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철규 감찰실장이 직접 가져온 재수사 중간 보고서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오진혁의 자필 진술서와 김동진 준이를 비롯한 생존 승조원들의 일치된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하선우 하사의 사망 원인을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 및 독단적 작전 수행으로 인해 초래된 전투 환경 속에서의 순직으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망 구분의 변경이 아니었다. 지난 십수년간 불의의 사고로 격화되었던 한 병사의 죽음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희생으로 되돌리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군 조직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당시 사건을 덮는 데 일조했던 해군의 일부 고위 장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과거사를 다시 들추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휘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서윤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 했다. 며칠 후 이서윤은 해군 참모총장과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한원로 제독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녀를 비난했다. 이 중장, 육군이 왜 해군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까? 이미 십수년 전에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조직 전체를 흔드는 저희가 도대체 뭡니까?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성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제독님, 군의 명예는 실수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보일 때 국민들은 비로소 우리 군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선우 하사는 제독님의 부하였고 저의 부하였으며 우리 모두의 전우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훼손된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군의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논리 앞에서는 그 어떤 관성과 기득권도 명분을 잃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시오, 거기 이서윤 장군님 맞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
하선우 하사의 아버지 하재철 씨였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늙은 아버지가 애써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군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나라 지키다 순직한 거라고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이 정말이오? 네, 아버님.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선우 하사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도 어느새 물기에 젖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하재철 씨의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십수년간 맺혔던 한이 아주 조금이나마 풀리는 소리였다.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편 오진혁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군인 아파트에서도 나와 부대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그림자처럼 지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하선우 하사의 아버지 하재철 씨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전과 같은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선우 하사의 사진이었다. 자네가 우리 아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네. 하재철 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오진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오진혁의 월세방은 군인으로서의 그의 과거가 완벽하게 거세된 공간이었다. 화려했던 훈장도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도 권위를 상징하던 지휘봉도 없었다.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그의 죄책감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삭막한 공간으로 하선우 하사의 아버지 하재철 씨가 들어섰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지도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그저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무너진 성의 폐허 속에 홀로 남겨진 폐잔병 같은 오진혁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자네 우리 선우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는가? 하재철 씨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오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하선우 하사는 그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던 얼굴이 희미한 부하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우리 선우는 유독 마음이 여린 아이였네. 갯벌에서 작은 개 한 마리를 잡아도 행여나 껍데기가 다칠세라 조심조심 다루던 그런 놈이었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집사람과 나는 걱정이 많았어. 저 여린 놈이 험한 군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곱게 접어 보관해온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이놈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네. 자네의 그 참회인지 뭔지를 듣고 나서 집사람과 나는 이 편지를 밤새도록 다시 읽고 또 읽었지. 하재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생활은 여전히 힘들지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저희 배를 책임지는 정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엄격하시고 가끔은 무서울 정도로 저돌적이시지만 작전 능력이 탁월해서 부하들의 신망이 높습니다. 다들 정장님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장님은 너무 완벽한 영웅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거친 파도를 보며 저분은 저 파도마저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편지가 낭독되는 동안 오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죽인 부하가 자신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이자 동시에 어린 부하가 철없는 상관에게 보내는 걱정 어린 연민이었다. 자신은 그 순수한 마음을 한낱 공명심과 맞바꾸고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하재철 씨는 편지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다. 그는 오진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네. 평생을 가도 내 아들을 죽인 자네를 용서할 날은 오지 않을 걸세.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오진혁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재철 씨는 말을 이었다. 내 아들놈은 우리가 평생을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가 감옥에 가서 남은 인생을 썩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게야. 그놈은 그런 놈이었으니까. 그러니 감옥에 가지 말게. 오진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뜻을 전하러 온 성자처럼 보였다. 대신 평생을 갚으며 살게. 자네가 앗아간 내 아들의 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하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쓰게. 다시는 자네 같은 오만한 지휘관 때문에 내 아들 같은 아까운 청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막는 일에 자네의 남은 생을 바치게. 그것이 자네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하재철 씨는 들고 왔던 아들의 액자를 방 안의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 하선우 하사의 얼굴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이 얼굴을 보게. 그리고 내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봐도 부끄럽지 않을 하루를 살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내리는 형벌이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마지막 기회일세. 그 말을 남기고 하재철 씨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오진혁은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몇 달 후 군사재판이 열렸다. 오진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어떤 변명이나 선처도 구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 마지막 날 하선우 하사의 부모님이 재판부에 한 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탄원서는 법정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오진혁에게 불명예 전역과 모든 연금 및 혜택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은 다시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 1년 후 국립대전현충원. 차가운 가을바람이 묘역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선우 하사의 유해는 사고사 묘역에서 순직자 묘역으로 이장되어 다른 전우들과 함께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묘비 앞에는 검은색 정복 차림의 이서윤 중장과 하선우 하사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이서윤의 어깨 위 별은 이제 4개로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장이자 합동참모본부의 차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선우 하사의 어머니 김지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깊은 한은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선우 하사가 그리고 두 분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의 명예는 더 높은 계급장이나 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식적인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묘역. 이서윤은 잠시 홀로 남아 하선우 하사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다른 묘역에 조용히 헌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했던 군복 대신 낡은 작업복 점퍼를 입은 평범하고 초라한 중년의 남자. 오진혁이었다. 그는 하선우 하사의 묘역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이름 모를 다른 전사자들의 묘비를 닦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털어 작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다. 선우재단. 복무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상담하고 억울한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곳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하선우 하사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다. 이서윤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의 인연은 끝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오만한 대령과 강직한 장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 한 명은 죽은 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다른 한 명은 산자들의 눈물을 닦는 자로 남아 각자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진혁은 마지막으로 묘역 전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은 여전히 죄의 무게로 굽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속죄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묘비들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따스한 가을 햇살 한 줌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